받아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은 없던 것 같아요. 한 이 좋은 기회에 주부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참기 어려운 일들을 견디며도 포기 않고 노력한 그런 엄마의 모습이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고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당당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이 기회에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살아야 할 힘도 없이 아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제게 아빠도 있지만 여전히 엄마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자랑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멋진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하루라도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어른이 되는 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새해 들어 살던 집안 합에서 월세가 6개월치 넘게 밀리어 결국 집주인에게 쫓겨났던 날이었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탄 뒤 아주 멀리 갔어요. 제가 엄마 어디가 라고 묻자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대답하셨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중국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졸라도 절대 사주지 않던 짜장면과 군만두를 주셨죠. 어린 마음에 시계 웬 떡이냐 하고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짜장면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본인 건 시키지도 않고 제가 먹는 걸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엄마도 먹어 하고 권해도 아니야, 너 다 먹어. 엄마는 배 불러 하는 소리만 아셨죠.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또 다시 버스를 탔어요. 날이 저물어 어두워질 때쯤 엄마는 버스에서 내려 저를 어떤 커다란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서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암전이 있어.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 나도 가주세요 하고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서운 얼굴로 단되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엄마가 안 오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라고 대답하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저는 한참 동안 엄마를 기다렸어요. 새벽이 지나 날이 밝아지고 마침내 그 건물 안에서 어른들이 나와서 쟤를 발견할 때까지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엄마가 저를 두고 간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엄마는 어디 있냐 묻는 보육원 선생님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10살 때였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쟤를 버렸다는 것도 모를 만큼 마냥 어려운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직감적으로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전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유쾌스럽게도 그분들은 아이를 고를 때 강아지를 고르듯이 골라요. 나이가 더 어릴수록, 얼굴이 더 예쁠수록, 성격이 밝을수록 빨리 입양됐어요. 어느 정도 나이도 있던 데다 애교도 없고 어둡기만 했던 쟤는 당연히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있다면 보육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보육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에 배불리 먹으며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랑 살 때처럼 굶지는 않았어요. 보육원 원장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우리 보육원은 그런 일도 없었어요. 원장님은 제가 딸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보육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도 제 마음속 깊은 상처는 메울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버려진 것을 떠올리면서 절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견디기 위해 엄마에 대한 기억을 무심히 소모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이 아닌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혼자 말하며 울었던 밤이 많았습니다. 성인으로 자립도움금을 받고 보육원을 나왔지만 힘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스스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고 제 기술과 학력이 없어서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집에서 섬기며 살게 되었지만
그 일조차 마음대로가 아니었고 기억하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운이 마음씨 좋은 외국계 회사 부부를 만나 편하게 일할 수 있었고 조금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숙식은 따로 관리해야 했지만 좋은 보수와 일자리가 주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고생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날도 출근해서 평소처럼 집을 정리하고 반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주인 부부는 이미 출근해서 없을 때라 택배기사인가 싶었죠. 가만히 있으면 문 앞에 두고 떠나는 줄 알았는데 딩동딩동 초인종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결국 인터폰을 켜고 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남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경계에 한 채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 짜장면 배달원인데요. 그 평소 그릇을 밖에 두시라고 가져왔는데 오늘은 안 보였네요. 하더군요. 그때야 제가 짜장면 그릇 2개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제가 퇴근할 때 주인 부부가 짜장면을 시켜 먹고 그릇 내놓는 걸 놓친 모양이었나 봐요. 설거지에 둔 그릇을 꺼내 고요장 진행하였고 남자에게 그렇게 내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사모님이 어제 주문하신 것을 내놓을 때 놓친 것 같아요. 제 사과에 남자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엔터폰 화면에서는 몰랐지만 정말 잘생긴 남자였어요. 홍콩 영화 배우처럼 눈썹도 진하고 코도 날카롭고 표정도 어찌나 멋있었나요. 그때까지 이성의 흥미를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쉽지 않은 고생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날도 출근해서 평소처럼 집을 정리하고 반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주인 부부는 이미 출근해서 없을 때라 택배기사인가 싶었죠. 가만히 있으면 문 앞에 두고 떠나는 줄 알았는데 딩동딩동 초인종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결국 인터폰을 켜고 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남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경계에 한 채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 짜장면 배달원인데요. 두근두근거리네요. 남자가 그릇을 받아 철 가방에 넣으며 죄송한데 이거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 오토바이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내리고 성큼성큼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건 중국집 B라는 말이 적힌 명함이었죠. 그리고 그는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어요. 나는 그의 새빨갛게 달아올라 귀를 보며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주말에 중국집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남자가 나를 보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먹을래요? 짜장면을 바꿨네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라고 대답한 후 짜장면, 탕수육, 잡채, 꽃빵, 별의배를 시켰어요.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제가 시킨 건 짜장면 밖에 없는데 그러자 남자가 무뚝뚝하게 서비스를 준다고 말했어요. 황당했습니다. 중국집 서비스라고 하면 기껏해야 군만두인데 누가 짜장면보다 비싼 요리를 잔뜩 퍼주나요? 제가 무슨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다 못 먹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계산대에 서 있던 사장님이 먹으면 싸줄게.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우리 친구도 첫눈에 반했다고 호들갑을 떨어서 하고 나가라며 제 얼굴이 새빨개졌고 말이 없었어요. 어차피 하고 싶은 말은 안 했잖아요. 남자는 또 얼굴이 새빨개졌고 선정리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라고 소리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요. 덩달아 제 얼굴도 새빨개졌고 말이었지요. 그래서 남자는 다시 얼굴이 새빨개졌고 서성거리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내일 시간 되냐는 남자의 말에 나는 즉각 운명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니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할 때를 빼면 처음 있었던 일이었지만 웃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본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왜냐면 커다란 화면에 있는 영화보다 제 옆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몇 번 만났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어요.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반년 후에는 결혼을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빠르게 결혼을 했지만 첫 남자친구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보육권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은 너무 빠르다며 걱정했지만 제가 가정을 꾸릴 욕망이 컸어요. 남편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어서였고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것에 대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은 제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어요. 결혼 신고 후 돌아온 날 밤에 저를 안아주며 "기젠 당신의 남편, 부모, 오빠이다고 말했어요. 내가 갖고 있지도 않고 무능한 능력도 없는 놈이라고 해도 너의 손에 한 방울 물조차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토록 호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 한 가지는 약속할게. 너를 영원히 외로움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말에 아이처럼 훌쩍훌쩍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뚫린 구멍이 그때야 메워지는 기분이었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해줬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남편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문제는 한 가지, 여전한 가난뿐이었죠. 처음으로 나를 치부하는 엄마의 말처럼 정말 행복한 팔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지. 남편과 함께 해봐도 돈 문제는 계속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돈을 벌어도 시부모님이 아파하셔야 하고 집을 옮겨야 했고 아이가 생기고 비용이 계속해서 필요했죠. 그러다 남편은 중국집 배달을 그만두고 일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8에서 1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식구들을 먹이는데도 바쁘게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커지니까 나는 새로운 모임을 찾으며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하늘은 참 무정하죠. 비가 쏟아지다 남편이 사업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리마다 CCTV가 달려 있으니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다지만 그때는 그런 경우에 증인이 없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으니까요. 어이없는 병원비를 어떻게 치르길 바라며 남편을 퇴원시켰던 때의 안타까움. 다행히도 남편의 목숨이 위태롭진 않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빠르게 나타난 후유증 때문에 왼쪽 다리를 걸을 수 없게 되었어요. 외출할 때는 목발이가 필수불가결했고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순식간에 남편과 두 아이를 돌봐야 하는 가장이 되었고 남편의 수입이 멈춰버린 2년간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웠어요. 관리비, 아이들의 학비, 보험료까지 지불할 곳이 정말로 많았죠. 결국 제가 일하던 식모집에서 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식모직은 보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운전 일을 찾아보려 했는데 목이 얼룩져 있는 한도로는 어디든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죽을 수만은 없는 법이겠지요. 사모님이 내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일하는 동안 좀 더 돈을 넣어줄 텐데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게 없지만 혹시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면 간병인으로 일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 남편의 거래처분의 식모가 풍으로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인 셈이니까요. 혈혈단신 상태로 살다가 간병인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24시간 돌봐야 한다면 보수가 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현재 버는 돈의 2배가 넘는다고 하니 고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점이 걱정되었지만 가족들이 어느 정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떠났습니다. 60대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 3명을 돌봐야 했는데 그의 집은 교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회원 사업을 한 후 임종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저택과 수억 원 가치의 땅을 소유했다고 하니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집은 심지어 3층 건물이었는데 방만 10개가 넘었죠. 달리는 미니 싱크와 웅장한 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택에 사는 사람은 3명뿐이었어요. 이 사모님, 조카, 그리고 나였습니다. 조카분이었어요. 40대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었죠. 저택에 첫날 방문했을 때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편하게 사장님으로 불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애네는 사모님을 소개하면서 자신과 아내를 소개하는데 사장님 느낌이 팍팍 났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조아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은 사모님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목구멍이 호흡 소리가 나오기에 사장님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숙모께서 환청이 오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좋아하시는 척 웃어 보이시지만 정이 가질 않더라고요. 저 옆에 새초롬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작은 사모님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의 나이같이 어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보살펴야 할 작은 사모님은 착한 분처럼 보였어요. 마른 몸과 백발로 온몸의 반은 마르셨지만 정신은 온전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게 부끄러워하는 듯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며 인사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해조 체질적으로 성실한 전 사모님을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나름 책 같은 것을 보고 공부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휠체어에 태우고 자주 산책도 다녔어요. 또한 풍을 고치기로 유명한 한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아와 다려 먹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모님의 얼굴색이 날마다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하며 아이처럼 웃을 때 마치 꿈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제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시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 내 딸 같아서 그래요. 너도 내 마음이야 하면서 그렇게 거들떠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어요. 사모님이 자기 딸처럼 챙겨주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조카 부부가 나를 부르더니 나는 내심 보너스라도 주실 줄 알았어요. 사모님의 얼굴색이 내가 오기 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되었다. 조카 부부가 사장님은 진짜 대단하시다고 했어요. 숙모님 몸조심하셔서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을 때 나는 당혹했다. 그 여성이 별도의 한의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은 뒤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약을 먹은 건가?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장에게 이 약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의사가 직접 조제한 약이에요.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도 거기서 많이 약을 먹는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온 적이 있고 의심스럽다면 함께 그 한의원에 가봐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의 표정이 곤혹해졌습니다. 약은 이제 먹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작은 사모님도 그 약을 계속 먹으면 해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냥 만나보세요 하며 절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못하고 원수 취급을 받는 건 왜 그럴까요? 다른 이들도 이럴까요? 이 의문은 가사 도우미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숨은 막으로 시력이 떨어졌기에 저에게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조카 부부가 큰 사모님 채 산노리고 들어앉은 거잖아. 그 사모님이 위원장의 전 재산 다 자기한테 물려준다는 이야기를 들렸지. 그렇게 쓰길 바라 해서 옆에서 얼마나 한량 방귀를 뀌는데 이미 재산 반쯤은 그 부부한테 물려준다고 했을걸. 그 사장님이 사업에 원체 소질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타말아 먹기로 유명해. 착용 사모님은 또 얼마나 사측에 심한데 아마 이 앞으로 빚을 산 더 밀걸. 그러니 내색은 못해도 사모님이 얼른 죽길 바랄 텐데 차 내가 온 뒤로 사모님이 죽기는커녕 팔파해친 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어.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어요. 조카 부부가 저를 고용한 건 사모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노린 거짓된 연기 어떤 거예요. 그러자 문득 그 사모님이 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습죠. 돈 노모 또 없어서 여기까지 밥바로 먹으러 온 제가 수백억 자산가인 노부인의 가엾게 여긴다는 게요. 하지만 측은지심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전 조카 부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래 사모님의 계약을 먹였습니다. 이 약봉지를 그대로 갖고 집에 들어오면 걸릴 것 같아서 일일이 음료수 병에 담아왔죠. 또 매일 열심히 풍에 좋다는 마사지도 해드리고 체조도 시켜드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정성이 통한 걸까요? 사모님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왕진온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죠. 조카 부부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바로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가자마자 작은 사모님이 바로 제 얼굴에 무언가를 던졌어요. 흰 봉투가 휘날리면서 지폐 범위가 우수수 떨어지더군요. 작은 사모님은 탕신해 보니까 그 돈 받고 탕 잤나가 하고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도 미안하지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간병인을 쓰려고 해요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무슨 이유로 저를 해고하시는 거죠?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까요? 하고 따졌습니다. 작은 사모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니 이 못되어 먹은 아줌마가 어디서 건방지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아냐고 또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를 때리려고 했죠. 사장님은 그런 작은 사모님을 막아서면서 일하는 게 우리 집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퇴직금 안 넉넉하게 줄 테니 오늘 부로 그만둬요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옳다구나 하고 관두면 사모님의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래요. 과연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바로 올라가서 사모님에게 물어볼게요. 조카 보니 제가 일하는 게 마음이 안 그런데 해고당할 것 같다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딱 부러지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정말 무섭무시한 눈길로 나를 쏘아보더군요. 솔직히 그대로 때리는 건 아닐까 생각해서 두려웠지만 다행히 사장님은 잘겠어요. 없던 걸로 합시다. 나가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조카 부부 방을 나와 사모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님은 어디 갔다. 이제와 밥은 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써 저녁 드실 시간이라며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까 고민도 했지만 가뜩이나 아픈 노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 후로 조카 부부는 몇 번을 더 불렀고 혹시 아직도 그 약을 먹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너무 정성껏 보살펴주는데 어차피 살 만큼 산 것이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며 숙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간 간병해준 노고를 생각해서 챙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고 은근히 사모님 보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 조카 부부가 저를 호출하면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평소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사모님 식사를 준비하면 제가 음식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사모님의 식사를 돕곤 했어요. 그날은 식사가 예정 시간보다 늦어지는 것이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졌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놀라며 나를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난 물었어요. 저녁 아직 멀었어요. 사모님은 배고프다고 관한대요 하면서 나는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준비됐어. 이제 그냥 크루삼에 담겨만 있으면 돼. 사모님이 좋아하는 전복 줄까? 하면서 허슴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전복죽과 몇 가지 반찬이 들어있는 접시를 내밀었어요. 그러나 그 손에 흔들림이 없을 리 없어요. 나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어요.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던 아주머니는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아까 화장실에 잠깐 간 동안 사모님이 중 냄비에 어떤 것을 넣으라며 물어봤어요. 그것이 독일 수도 있어서 차라리 긴 저녁을 먹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살인 계획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버려버리지 말고
다시 산 주세요 라며 말한 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사모님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모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사모님이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급히 달려가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라고 외쳤지만 사모님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온몸이 불에 댄 듯 뜨거웠고 식은땀을 흘리며 끈끈한 소리만 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주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19를 호출했습니다. 조카 부부가 실제로 사모님에게 손을 쓴 건 아닐까 싶었지만 바깥이 시끄럽게 되는 것을 알아챈 조카 부부도 나왔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 두 사람이 의심스러워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사모님이 쓰러져서 의사를 부르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조카 부부의 얼굴에 스치는 회심의 미소를 보았고 그것이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사모님이 호흡이 가파른 것 같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옷에 있는 단추를 풀어주었어요. 그때 사모님 가슴에 아주 긴 흉터 자국이 있었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목욕을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맡겨서 받은 건지라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상처를 발견한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 번개 모양의 큰 흉터를 봤을 때 36년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흉터는 엄마가 저를 버린 후 가슴에 쓴 것인데 당시 무자비한 칼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의사의 실수로 큰 흉이 생겼습니다. 그때 3세의 나는 엄마의 얼굴과 함께 흉터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이 오고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단순한 감기였고 이렇게 온이인의 팀이 들어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엄마의 이름과 나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서 3살의 아이로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던 나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제 장토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들은 제가 36살인데 참다를 생각지 못했다고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이미 10살 적금이 아닌 40살 넘은 여자로 성숙해진 적이고 이름까지 바꿨으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모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내 아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무었어요. 나를 떠난 이러한 부잣집 사모님은 놀랍게도 어머니, 아니 아까운 가족을 돌보아줬어요. 한번 병원에 들어가신 후로 그녀는 예전과 다르게 힘을 못 내셔서 삼계탕이나 홍삼 등 보양식을 많이 챙겨 드셨어요. 나무가 그들을 쥐어먹지 못해 실망스러웠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 부부가 이른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들어오자 방 안에서 소란이 났어요. 두 사람이 앉은 식탁에 가서 그들을 인사하고 평소처럼 사모님 밥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 소리가 들리더니 조카 부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우리 사모님한테 뭘 먹이려는 거예요? 사장님이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밥 그릇을 엎어 버리셨어요. 제가 놀라서 깨악 소리를 질렀는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뭐 하시는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언가를 던지면서 이게 뭔 짓이냐고 물으시면서 지금 내 방 쓰레기통에서 나온 건데 너희 숙모님 밥에 뭘 한 거냐고 오래오래 욕을 하셨어요. 숙모님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조카 부부에게 력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거 독을 어디서 구해서 사모님에게 주었느냐고 했더니 큰 사모님은 일자리 있는 건 전대에 전 진짜 아니에요. 사모님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조카 부부는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장님이 요즘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못 구하는 게 어딨냐고 하셨어요. 남편을 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이어지다니 보거 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 남편도 공범 아닐까요?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보거 독을 다루던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우리 이모를 죽인 후에도 당장 도망가자고 말했다. 말이 길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경찰을 불러가기 전에 꼭 나가야 한다고 하며 저를 밀쳤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치솟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이런 말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를 왜 죽였느냐고 필명하듯 외쳤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침묵이 찾아왔어요. 먼저 침묵을 깨는 사람은 작은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엄마 미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모님을 향해 걸어 나아갔죠. 아직도 나를 모르는 네가 너무나 이상해. 엄마가 10년 전에 버리고 간 난 어린 시절을 되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엄마도 내 말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을 입으로 감싸 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가 날 버리고 간 이후로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나를 따라 주저하며 주저앉은 엄마? 그리고 그런 나를 끌어안은 엄마? 너의 그 청말은 영선이가 하기 9살 영성이야. 내 딸 영서의 얼굴을 찬송해줘. 딸의 모든 얼굴을 얻자? 어떻게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너무나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하니 혼란스러웠어요. 엄마는 미안해. 어떻게 널 잊겠니? 널 그 보육원에 버려놓고 일일도 잊은 적이 없어. 몇 번이나 널 찾으려 했어. 하지만 장면 때문에 바빠서 좀 먹고 살 많이 찌면서 용기를 내지 못했어. 오랫동안 지난 후 너의 용서를 받기 힘들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자식은 어떡하니? 어떻게 너를 찾겠어? 내 맹세대로 단 하루도 너를 잊었는 날이 없었어. 너의 생각 없이 차본 적이 없었어. 용서를 빌었어. 더 젊었다면 그런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자식을 둔 부모로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어. 그리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어. 결국 너를 받아들이고 말토라.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예전에 와도 늦었다고 한들 써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도 엄마는 그저 그래? 그렇다. 영선이 말이 맞다. 이 엄마가 최인이다. 최인이야 하며 저를 달랬다. 그러자 우리 둘을 지켜보던 조카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엄마가 좀 진정이 되자 사장님은 이 숙모님.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며 숙모님이 어릴 때 잃어버렸다는 그 딸이라고 해서 기막혀 했습니다. 작은 사모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며 이런 건 일어날 수 없어.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제대로 전후관계를 확실히 조사해봐야 돼. 진짜 검사도 받아봐야 해 하고 옆에서 주절주절 말을 보태며 조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친자 검사를 하도록 해볼 테면 해봐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기꾼, 그건 당신들이 줬어. 내가 우리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살해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 엄마 너무 정성껏 돌보지 말라고 약도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데? 내가 그거 다 녹음해뒀어.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경찰서에서 만나볼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녹음을 했다고 이어간다. 내가 미쳤나 봐. 나 하면서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엄마가 재빨리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는 탕장때 집에선 날까 경찰. 통화하기 전에 문을 친 후 손에 쥔 작은 열쇠 고리 같은 것을 누르고 바로 비명 소리를 내었어요. 곧 삐익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한 보안 서비스를 부르는 것이었죠. 언니는 나의 재산을 뺏으려 하던 외로운 노인이었지만 그냥 봐주어 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 재산은 사회에 기여할 생각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남겨두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렸던지 욕먹게 되었죠. 그의 눈에는 욕심만 보였고 우리 딸에게 위협을 가하려 했어요. 오늘부로 너희들은 부모의 지지를 받지 않을 거예요. 경찰을 호출해서 너희들에겐 밥조차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어버버 하던 조카는 보안업체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언니가 모든 재산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할 때 제게 경솔한 소송을 걸었어요. 언니가 내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제게 승리를 안겨준 법정 싸움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살인미수와 공모 등이 성립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젠 뿌린 대로 거두는 셈입니다. 저는 엄마 곁에서 간병인이 아닌 딸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밥과 약을 챙기고 산책도 하며 함께 목욕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모녀간의 시간을 되찾아 나갔죠. 엄마의 권유로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저택에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도 곧 정무님,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엄마의 병색은 완전히 나아지고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아마 엄마는 딸을 위해 힘을 다해 마지막을 이었을 것 같아요. 그 후 2년 뒤, 심장마비로 눈을 감았죠. 나이가 먹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와 몇 달을 누워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힘을 다한 것처럼 저도 그 인연을 바짝 손잡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어나야 했어요. 지금은 밥도 잘 먹으며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남겨주시고 떠나셔서요. 그 돈으로 남편과 작은 일식집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남은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산 전문가에게 맡겨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36년 전에 사라진 엄마를 다시 만나 인생을 뒤바꿀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게 인생 같아요. 그러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버텨나가길 바라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 비염